네, 외신 전해드리는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네팔 안나푸르나 사고 현지에 계신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생생한 이야기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욕심이었나 봅니다. 기상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자 주신 분들 계시네요. 네, 연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라이브의 묘미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네,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주현 캐스터와 네. 다시 해외 서울타임즈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 환자 확진자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요구한 마이크 폼페오 그리고 에스퍼 국방장관 지난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던 글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16일에 이 두 장관이 한국은 동맹이지 부양가족이 아니다. 이런 공동기고문을 게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정말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흥미로웠던 게 물론 이제 장관들이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컬럼으로. 근데 둘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좀 작심한 듯이 낸 것도 좀 특이했고 이거 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칼럼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저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탄핵 문제랑 관련된 걸로 해갖고 정부 관료들이 지금 뭐 앞다퉈서 지금 컬럼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기고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기사를 냈는데 19일에 트럼프의 강압적 외교 정책 전술이 미국의 우방 및 적들과의 긴장을 조성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쓴 거예요. 이 두 장관의 이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을 겨냥해서 일반적으로 신문보다는 마쿠에서는 할 법한 대화다. 이 기고문에 담긴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부양 가족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직접적인 암시 때문에 한국 내에서 불안을 야기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극히 이례적인 형태로 공동 기고문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또 방위비 대폭 증액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뜻의 기사를 실은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동맹국에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그 힘을 보여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베테랑 외교관과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얘기도 실었고요. 그리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도 역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미국에 왜 동맹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동맹들을 자신을 보호해달라면서 미국의 아첨하는 마피아 파트너처럼 다룬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얘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뭐 동맹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 행동, 뭐 이런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보여왔으니까 유명하죠. 놀랍지는 않죠,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말고 취임하고서는 이제 바로 첫 해 2017년 그때 사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를 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에 대한 비용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조 5,900억 원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드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했다는 폭로가 나온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 소속의 기자 2명이 이제 책을 낼 예정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천재 뭐 이런 제목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인데 2017년 7월에 국방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국에게 임대비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미사일 비용을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원래 사드 처음 들어올 때 운영비는 미국이 다 부담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해서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드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통령에게 알려주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토가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부동산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용어를 써가면서 나토 회원국이 미국에 진 빚이 있다. 근데 당신들은 수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업을 했으면 완전히 파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파산. 돈을 못 받아내니까요. 그래서 참모들을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게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에 관한 책 백악관 뭐 피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게리콘 당시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북한과 관련해 갖고 굉장히 뭐 좀 위험한 그런 계획이 쓰여져 있는 거를 몰래 이렇게 빼냈다. 그렇죠.
모르더라. 감췄다. 네, 감췄는데 몇 주 지나니까 그냥 없어진 게 됐고 네네.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라는 내용까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동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개념이 이렇게 없죠. 사실 그렇죠. 개념이 없다 이게 뭐 비하적인 발언이 네네.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전 이해를.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네.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네네. 뉴욕타임즈가 대통령 선거에서 공식 지지 후보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늘 해왔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 신문이나 매번. 언론은 매번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는데 네. 좀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약간 의외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게요. 일단 뭐 9명 후보 전원을 먼저 사전에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들 의견을 밝힌 건데 2명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워낙 한 명만 지지해 그렇죠.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두 주자가 바이든 전 부통령, 샌더스 상원 의원인데 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인데 다 여성 후보가 선택이 됐어요. 한 명은 뭐 짐작이 가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워런, 예,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입니다. 일단 후보 상위 3위권에 드는 인물이잖아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분배 중심의 급진적 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샌더스 의원과 지지자들의 성향이 겹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두 번째 인물이 더 의외입니다. 검사 출신인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주 상원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2명을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럼 상위권 탑2를 안 했을까라고 했는데 설명을 달았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뭐 여러 가지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고 공감력을 가진 인물이고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이게 유권자의 의도적 지지라기보다는 친숙함 때문에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국가를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77세가 아니냐. 차세대의 나이가 너무 정치인들에게 많다. 물려줘라. 넘겨줄 때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엘리자베스 워런도 한 71세인데. 그렇습니다. 다 70세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샌더스 의원은 40년 가까이 혁명적 변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 그래서 급진적이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이제 주류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나이 많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때 79세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10월에 심근경색 때문에 맞아요. 잠깐 유세도 중단했었고 건강도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처방약만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 샌더스 의원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또 다른 분열적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이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았고 바이든 전 부통령, 샌더스 의원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워런과 클로버샤 의원이 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뭐 두고 보겠습니다. 아직 네.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경선이 2월 3일 네. 아이오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룰이 좀 바뀐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 뭐 반전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라서 여론조사도 엎치락뒤치락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렇게 확 끌어잡는 그렇죠. 대세 후보가 없다는 얘기라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타임즈 해외 뉴스 듣는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웨싱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4월 총선 국민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보면 여야가 잇따라 영입인재를 발표를 하면서 새 인물 발굴에 힘쓰는 분위기인데요. 단순한 물갈이를 넘어서 정치권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불출마 선언을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이번 총선 민심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뵌지 한 달쯤 됐죠? 네. 그런가요? 네, 그 정도 됐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얼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굴이 좋아지시는 거 아닌가 마음이 싶기도 좀 한데요. 홀가분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지금 뭐 사실상 20대 국회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전 이 국회가 1월 13일 날 네. 마무리가 돼서 큰 숙제들을 좀 했고요. 아마 2월 국회는 열릴 것 같은데 민생 법안들도 아직 좀 처리가 안 된 게 있고요.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개혁법안도 어쨌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국회까지는 약간의 방학 같은 느낌이고 다른 분들은 다 지역구 가서 이제 공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상대적으로 한가롭게 지내는 편이고요. 마무리를 잘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한 고민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요, 마무리를? 제 혼자 뭐 정치라는 게 혼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저도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라도 법안을 좀 더 많이 통과시키고 국민들이 왜 저런 거 안 할까? 저런 법안들을 해줘야지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이 20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해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크죠. 어떤 거를 꼭 해놓고 싶으세요? 가시기 전에 그럼?
법안들이 지금 아까 말한 경찰개혁 네. 법안들도 있고요. 경찰개혁 법안. 예, 우리가 경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뭐 워낙 여러 개 저도 법안에서 다뤘던 것들이 네네. 있는데 잘 안 된 것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뭐 이걸 다 욕심내면 또 하나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대로 좀 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국민들이 뭐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뭐 똔똔 이런 표현 쓰나요? 그럭저럭 했다 이런 평가 네. 정도는 듣고 싶죠. 그러시구나.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다른 의원들은 이제 지역구 많이 내려가셨다. 아이, 다음 바쁘죠. 총선을 이제 준비하느라고. 근데 보시면서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 괜히 불출마 선언했나? 나도 한번 좀 내려가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정말요? 예.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바쁘니까. 워낙 바쁘고 네. 시간을 막 쪼개 써야 되고 또 경쟁자들이 있는 분들은 네. 또 초조함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한 발 떨어져 자유로우니까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 잘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근데 한 예능 프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라 상처를 자꾸 받는다. 가장 상처가 됐던 말이 어떤 거였어요? 주장을 어떤 이제 자기가 어떤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하면 네. 그 사람의 진위가 뭔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가 뭔지를 이렇게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당의 주장이다라는 네. 걸로 이제 다 치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 진위는 온데간데 없고 이런 게 제일 속상하고요. 어쨌든 논란을 서로 하더라도 법안은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 흔히 입에 발린 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민생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만 좀 잡고 좀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아프다 그럴까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좀 직설적 표현을 하면 니들이 야당할 땐 더 했다. 이 말을 들으면 돌아보게 되죠. 우리도 야당 때 저렇게 했구나. 누가 덜 했느냐 더 했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야당 때도 저렇게 여당을 힘들게 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들 입장을 좀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새삼 더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합의점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끝나버리니까 싸움으로 끝나버리니까 합의는 안 나오고. 그게 좀 허탈하죠. 그러셨군요. 지난 4년 한번 돌이켜봤을 때 어떠신지 좀 궁금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좀 주옥 같은 발언들 많이 하셨어요. 많은 국민들한테 또 인식이 된 발언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좋은 정당이 있어야 좋은 정치가 있다라는 소신에 따라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네. 못난 놈이 될지언정 나쁜 놈은 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말인데요. 어떠셨어요? 지난 4년 돌이켜보니까 하셨던 말씀에 충분히 지키고 사셨는지. 못난 놈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주 냉정하게 뭐 나름 성과가 없었냐 이렇게 말하면 뭐 저도 이것저것 했습니다라고 거론할 게 있습니다만 큰 포부가 정치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비춰보면 못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하니. 근데 국회 끝날 때마다 늘 그래요. 그거는. 그렇죠. 19대 때도 19대 국회가 최악이었고. 그럼 갈수록 정치가 나빠지는데 정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현상 유지라도 하게 했으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텐데 못 바꿨으니까 못났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처음 시작할 때 못난 놈이 될지언정 나쁜 놈이 되지 말자라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국회는 저지르는 나쁜 짓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하겠다는 다짐으로 했었는데 얼추 뭐 그런 거는 지켰다 싶은데 정치인에게는 저는 뭐 이런 말 하면 제 발등 찍는 거긴 합니다만 정치인에게 나쁜 것은 부패보다는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패보다 무능이다. 무능이 더 나쁘죠. 부패는 그냥 부패의 그 정도 개인의 어떤 그런 걸로 끝나지만 무능은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다수의 삶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라 저는 정치인에게 최악은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못난 놈이라는 고백이 아프죠. 본인에게 너무 혹독하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보면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제 문자 여기 오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나가지 마셔야 될 분이 나가셨다. 다시 돌아오셔라. 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국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인데 마음이 아프다. 네, 그런 문자 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그때 이제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를 안 들려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하셨다고. 안 듣고 싶었죠. 네네. 개인적으로는 어느 분하고 제일 친하셨어요? 우리 또래가 비슷한 분들은 친하게 지냈어요. 제 옆방에 있는 기동민 의원님, 의원이나 뭐 강병원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검태섭 의원이나 뭐 이렇게 우리 또래가 다 비슷하거든요. 박용진 의원 또래세요? 후배죠. 형이라고 그러던데 보니까. 몇 년 후배인데 뭐 네. 객지에서 아래 위로 5년은 친구니까. 아래 위로 5년은 친구니까. 친구라고 하시는데. 네. 20대 국회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 책임이죠. 그래도 야당하고 여당하고. 저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듯이 저는 상반과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폭행 상반과실인데 어쨌든 여당이 더 책임이 크죠.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 의석도 저희가 많고 책임도 저희가 많이 져야 되고 권한도 더 있다고 하면 야당은 저희가 야당도 해봤기 때문에 흔히 발목 잡는다고 표현합니다만 반대를 많이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잘 설득해서 한편으로 얼르고 한편으로 달래고 해서 이렇게 잘 끌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싶죠. 그래서 잠깐만 지금 안 나가신다고 지금 다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당에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 친구 안 나간다고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나 기왕에 할 얘기라면 그런 조건 하에서라도 해야죠. 기왕에 할 얘기 때문에 하신다. 여당 책임이 더 많다라고 보신다고 하셔갖고 살짝 놀랬거든요. 뭐 둘 다 책임 있다.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당연히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어느 때나 정부 여당 책임이 크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러나 각 사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떤 경우는 저는 야당의 책임을 물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포괄적으로 보면 책임의 양으로 보면 비중으로 보면 여당이 더 크죠. 그렇군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한테 어떻게 보면은 작년 후반기에 그냥 몽탕 집어 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글쎄요 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 거의 뭐 블랙홀 같았잖아요. 어떤 기사가 나와도 사실은 그 기사가 다 이제 집어 삼켰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힘드셨다. 네, 제가 또 청문위원이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청문위원인데 당시 분위기를 보면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시절에 감사하는 경우는 정치적으로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죠. 워낙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중적 행태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군가에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문위원만 아니라면 저도 그런 바람을 탔을 거다. 그런데 청문회의라고 하면 최소한 사실관계를 먼저 보고 그게 기초해서 적격성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팩트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냐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거에 비해서 매를 좀 과도하게 맞는 것 같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나 왜 조국 장관에게 후보자에게 저렇게 과도하게 매를 대를까라는 생각해 보면 그거는 조국 전 장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정부 여당 전체의 책임이다. 정부 여당 전체에게 뭔가 불만이 있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회초리를 들고 싶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부 여당은 너무 조국 전 장관 개인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렇군요. 당시에 그때 근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박용진 의원도 사실 마찬가지고 김혜영 의원도 그렇고 조금 당하고 다른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정치인이 각자 자기 목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전 시비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조직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용기냐.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조직의 결정을 따라가 주는 것도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결정과 다른 얘기를 하면 멋있다고 얘기하고 조금 생각은 다르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또는 전체를 위해서 승복하고 따라가 주는 것도 상당한 전 용기고 정치인으로서는 필요한 덕목인데 그건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주장은 전 존중한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자기 주장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에 공감하게 만들어서 이른바 대세가 되고 다수가 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자질이고 책무인데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니까 소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이른바 정치 문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성찰해 봐야 된다. 자기 주장하기는 쉬우나 그 주장에 동조하는 다수를 모으기는 더 어렵거든요. 정치 본령은 이건데 이건 안 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데 너무 급급하면 안 된다라는 저 스스로의 반성과 좀 그런 경계심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모으는 것. 그게 그렇죠. 사실은 그게 또 정치죠. 정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뭐 어쨌든 이번 정부 뭐랄까요? 그러니까 수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통과가 되면서 일단락이 젖었습니다. 네, 우리 이철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검찰 개혁 앞으로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큰 이정표를 넘어선 거죠. 네.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게 우리 사회 오래된 사회개혁의 큰 주제였거든요. 이번에도 다들 안 된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됐다는 거는 국민들께서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찰은 일상에서 만나잖아요. 네.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검찰은 일반인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되게 권력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 그 네. 검찰에 대해서 왜 그 많은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외쳤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집단이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전행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이게 일종의 공정이고 공평이잖아요. 이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라 저는 이것도 제가 아까 말한 숙제를 했다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네. 이건 이제 법적인 어떤 개혁에 성공한 것이고 이제 해야 될 거는 일상에서 실제 어떤 관행에서 바꿔내는 건데 이게 더 힘들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그냥 컨트롤에서 정해놓은 것이고 이걸 네. 적용할 때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도 실제로 검찰에 수사받을 때 보면 변호인 나가라 그러고 변호인 없이 수사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꼭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랬단 말이죠. 기가 막힌 거는 작년에 검사 중에 어떤 분이 인권상 네. 인권 보호를 잘했다고 상을 받았는데 네. 뭐 때문에 상을 받았냐면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힌데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게끔 책상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인권 보호예요?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상 받았습니다.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이런 게 지켜지게 하는 노력들은 필요로 하고요. 특히 네. 이 노력은 검찰 스스로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군요. 네. 뭐 제도는 바뀌었지만 그 실제로 그 상황에서 현실에서 바뀌는 것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따라줘야 된다라는 그럼요. 그런 말씀이시고 총선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귀국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또 워낙 또 평론이나 이 전망은 기가 막히시니까 우리 이철우 의원님. 그냥 담담하게 봅니다. 아이 그래도 좀 옛날에 그 날이나 촉을 좀 세워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 이렇게 경쟁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정계 은퇴하고 영국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 순간에 다음 대통령이 이 김대중 이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렇죠. 그만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창조적 과정이라 누구든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안철수 저는 원도 예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크게 보면 잘해서 정치를 떠난 게 아니라 본인이 의도했던 것들이 관철이 안 돼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정치를 떠난 것이면
국민들에게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이런 반성과 성찰의 이야기와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처음에는 약간 너무 구세준 양 메시아인 것처럼 등장하는 게 저는 약간 저래도 되나 싶었습니다만 아직은 제 현실 정치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비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왜 본인이 실패했는지 또 국민들이 본인에게 원했던 게 뭔지를 초심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고 정치라는 게 나만 옳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까 말했는 대로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정치구나라. 그게 리더십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어려움을 겪겠지만 앞으로 정치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대통령 되고서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하나하나 헤쳐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거처럼 내가 안철수인데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네. 자세를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인재 영입도 하고 있고요. 이제 공천을 뭐 앞두고 있고 사실 이게 공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승패가 결정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제 공천위원회 이런 것만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공천은 말 그대로 공천이잖아요. 네. 사천이 아닌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잘할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고요. 정치 잘할 사람. 네, 그다음에 그 정치는 누군가를 대표하는 게 정치잖아요. 누군가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스펙 좋은 사람. 뭐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근사한 사람이 아니라.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스펙 공천하지 말고. 네. 최근에 제가 약간 쓴소리하긴 했습니다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치권에 영입하면 참 좋잖아요. 네. 국민들이 정치가 좀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데 스펙 공천이나 또 과거부터 쭉 했던 이 스토리 공천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든 다른 당이든 간에 공천할 때 이 정치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기초의회든 뭐 광역의회든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서부터 거쳐온 검증된 친구들을 당에서 잘 육성해서 공천하는 게 저는 그야말로 공천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일시적으로 누군가 확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 돌아가는 거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파악하는데도 1, 2년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한 1, 2년 배워가지고 나머지 2년 동안 뭘 한다는 것도 사실은 썩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빨리 배운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잘 훈련되고 육성된 사람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눈길을 주면 좋겠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유권자분들, 국민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뭐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릴 때부터 정치 뛰는 그렇죠.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인 받고 이런 것부터 한 친구들.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정계로 들어가 갖고 훌륭한 인물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린애들이 뭐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다 그러고 얘기하고 그러면 조그만 게 무슨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제를 가르쳐야 된다면서 경제교육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경제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치도 그 사회의 그 룰을 정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가 잘 돌아가려면 어릴 때부터 정치를 배워야 되고 정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교육 시켜야죠. 경제는 시켜야 되는데 정치는 시키지 말라. 이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마침 이번에 선거 연령이 18세로 네네. 내려왔으니까 학교를 완전히 뭐 선거판, 정치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거를 잘 이렇게 해서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민주주의에 대한 좀 성숙된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역할을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바깥에서 저는 네. 좀 뭐 제가 해보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정치가 좀 바뀌고 대한민국이 정치를 통해서 나아지겠습니다는 얘기는 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잘 못해서 그만뒀다는 놈이 감나라 배달하는 것도 너무 과하면 웃길 것 같아서 좀 절제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어떤 게 있으세요? 우선 좀 놀려고 합니다. 진짜 부럽다. 좀 쉬시고 네. 노시고 네. 또 방송에도 또 복귀를 하시고 네. 뭐 이제 먹고 살려면 해야 되겠죠. 평론가로서 또 촌철살인 평론도 좀 해주시고 네, 앞으로 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자주 나와주시고요. 네, 나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른 길로도 또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세 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나도 해당이 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실시되죠. 전세자금 규제 대출. 그러니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전세자금을 받지 못한다, 대출을. 네. 그건가요? 맞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규로 전세 대출은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출 받아서 전셋집에 살면서 요 남는 돈에 본인 자금 좀 보태고 전세 끼고 해서 새로 집 더 사지 말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얘기하는 갭 투자. 네,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1주택이나 2주택에나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무주택자인 거죠. 네네. 집이 없는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사는 동안에 9억 원이 넘는 집을 산다 하면 이 전세자금 대출은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회수를 해간다. 네. 그리고 내가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내 집이 9억 원을 초과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연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20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연장은 가능해요. 같은 가격이라면. 네네.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실 경우에도 4월까지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한데 증액은 안 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 좀 올려달라고 해서 조금 더 꿔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한 1억 정도 받고 있다. 네. 그러는데 다른 집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대출을 받고 올려줘야 된다. 이런 네네네. 경우에는 추가 대출은 안 되고 추가 대출은 안 본인이 되고. 부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만약에 걸리면은 이제 대출이 아예 막히게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걸 석 달 단위로 이분들의 주택 보유 상황을 점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싼 집을 사신 경우에는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건데 이 대출 회수 대상자가 되면 대출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통지를 먼저 하고 2주 안에 갚으셔야 돼요. 어우, 꽤 큰 돈일 텐데. 14일 이내에 이걸 못 갚는다 네. 하면 금융회사에 일단 알려서 대출이나 카드 이용 등의 불이익을 주고요. 석 달 안에도 못 갚는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정말요? 네. 신용 불량자 왠지 막 무서운데요? 그 말 들으니까. 그러면은 경제 활동 전반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싼 집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아, 그거 가지고 보태서 다주택자가 될 생각 하지 말아라. 이게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곳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집을 샀어요. 근데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요새. 최근 들어 많이 올랐죠. 예, 굉장히 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7억에 샀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다 10억 넘어가니까. 그런데 전세 만료 기간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샀던 집은 전세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올랐으니까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전세가 올려줘. 그러면은 그런 경우 대체로 전세를 준 사람한테 세입자한테 올려받아서 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는 되는 건데. 그건 상관없으나 이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가겠네요.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내가 대출 받아서 전세금을 보탤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세금의 전체 평균이 올라가는 거고 특히 이게 최근에 어떤 교육 정책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금 강남 3구, 목동 이런 데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쪽의 전세금이
뚜렷하게 올라가는 현상은 아. 통계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목고 없애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다시 파락군이 살아난다. 네, 뭐 자사고나 지역의 소위 비평준화 고등학교들 많이 없애고 있는 네네. 추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학군 수요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셋값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세대출 만기 임박한 세입자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집들 사실 서울에 많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최근 네. 들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이른바 우리가 반전세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마도 그 보증금의 비율을 좀 줄이면서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형태의 그런 형태가 아마 꽤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보증금은 동일하다 계약서를 그렇게 쓰고 아. 월세를 일부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지 않을까. 혹은 신용대출을 통해서 전세 자금의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우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사 시장 하면은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네. 이게 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딱 지금 이제 철이 다가오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특히 그 본인 집을 뭐 한 채 가지고 계신데 학군 수요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대전 쪽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대치동에 전세 사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학군 수요 따라간 분들은 전세금도 오르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도 올라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아마 꽤 많지 않을까 내지는 전세 시장에 그 연쇄이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라는 네. 거잖아요. 예전에 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게 규제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못 받게 되니까 전세 자금을 받아갖고 그거를 집을 매매하는데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갭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유명 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말을 한 것만 갖고 검찰에 넘긴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네. 이 해당 강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의 숫자가 3,000채. 우와! 그러니까 갭 투자를 통해서 3,000채의 아파트를 샀다는 게 본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회원수 나도 이런 방식으로 부자가 돼야지 해서 이분한테 이제 엄청나게 비싼 회원비를 내고 가입을 해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네. 한 14,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가입해 있는 회원들이 나는 이 사람 말 듣고 10채 샀다, 20채 샀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강사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가운데는 집값이 생각만큼 안 올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세금보다도 집값이 떨어진 분들, 전세도 빼주기 어려워진 분들이 생긴 거예요. 역전세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네. 역전세난에 빠진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부분을 보전해주겠다 이 강사가 그랬다고 하는데 회원들한테 이제 이자를 받고 돈도 좀 꺼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말 때문이라기보다 이제 돈 거래를 잘못해서 구속이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12, 16 부동산 대책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뭐 강남에서는 거래가 실종됐다. 뭐 그러면서 급매물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 그 밖에 또 풍선 효과 때문에 또 다른 곳이 뛰고 있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9억 원 미만의 아파트 혹은 그 아예 서울에서 벗어나서 그동안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뭐 용인이랄지 이런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애매한 큰 돈들이 일대 가격을 올려놓고 어느 순간 차익을 실현한 다음에 빠지게 되면 정작 그 피해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보게 네네. 되거든요. 그 정도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현지 지역 주민들은 그 전세금이나 그 집값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집값이 단기간에 확 올랐다가 가격이 확 빠진다. 이랬을 때는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지금 단기간에 급등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시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이게 강남을 잡으니 강북이 튀어오르더라. 서울을 잡으니 지방이 튀더라. 이거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실수요면은 뭐 사라. 네. 근데 실수요라도 비싸게 샀다가 값 떨어지면 그거는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집 한 채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집값이 오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실수요고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여기서 애들 키우고 살 거다. 우리 동네 오르면 다른 동네도 오르기 때문에요. 이 집을 팔아서 내가 훨씬 집값이 낮은 쪽으로 차액 실현을 해서 나가시지 않으면 똑같아요. 우리 동네 오르고 내가 이사 가면 그 동네도 이미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없는 채로 그냥 기분만 좋은 겁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강남 재건축이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둔화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 외에 일반 아파트들은 어떤가요? 지금 일반 아파트로도 가격 하락세가 번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일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일러 보이는 게요. 지금 그 해당 아파트로 거론되는 것들은 아주 큰 평수들. 네. 구 평수 기준으로 아주 큰 아파트들이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보유세를 부담하기에 아주 부담스러운 아파트들이거든요. 예컨대 금매로 나오는 일반 아파트가 있다. 여기에서 예로 드는 게 한 52억 하던 게 48억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어쩌라고. 이게 중소형에서 실제로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수의 아파트가 아니고 네. 상징적으로 볼 때 이 아파트 들고 있으면 굉장히 보유세 부담이 커지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반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니까 네. 요 시기를 지나보고 하반기에 좀 더 작은 평수 아파트들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 하락세구나. 그때쯤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가는 하락세라고 네. 보기는 무리다. 아직은 좀 아직은. 일러 보이지 않나 싶네요. 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오늘 정부가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쪽방촌 일대, 이 영등포역 일대에는 이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천지개벽했다 싶을 정도로 백화점 중심으로 네. 개발이 돼 있는데 다른 쪽은 여전히 월세 22만 원씩 내는 쪽방촌, 집창촌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대에 10,000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토지주택공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돈을 모아서 일대를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공공택지가 개발이 되면 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적자 보전도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한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일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쪽방촌 주민들 한 4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은 개발 후에 다시 여기 들어가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분양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영등포 일대 부동산이 또 막 들썩들썩거리는 게 아니냐. 네. 도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죠. 네. 사실은 영등포 일대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사통팔달이에요. 교통편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도 여기는 왜 개발이 안 됐을까? 또 신길동 이쪽 동작으로 이어지는 그쪽은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들도 들어섰고 하면 일대 부동산은 좀 들썩거릴 수 있겠죠. 기대감도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좀 수상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발표를 한 거냐. 네, 정부의 설명으로는 작년 9월에 간담회 할 때 영등포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다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시점상으로 참 오묘한 것이 설 민심을 맞아요. 다룰 만한 시점이기도 하고 총선도 머지않았고 하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다른 의견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이거 민감하고. 전 국민이 사실 전문가시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전문가셔갖고
네, 오늘 부동산 이야기 주택 안정화 방안 중에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네팔 현지 연결해서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자 수색 상황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히말라야를 30여 차례 등반한 산악인 허영호 대장 연결해서 네팔 현지 상황이 어떤지 또 사고 현장은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허영호입니다. 네, 지금 뭐 기상 악화 때문에 수색이 조기 종료되었다는 얘기가 또 안타깝게 들어왔는데요.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들은 거 저도 뉴스에서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날씨가 좋았고요. 네. 오후에 기상이 또 악화돼서 네. 그 탐색조 팀들이 다시 철수했다는 뉴스만 보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뭐 히말라야 30여 차례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대장님께서는. 네. 그러면 사고가 지금 난 안나푸르나 근처 데우랄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요. 뭐 안전한 데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데울라리라는 지역은 포카라에서 안나푸르나 이제 트레킹 가는 길에 가까운 곳이고요. 네. 데울라리라는 데는 완전히 V자 형태의 협곡입니다. V자 형태 협곡. 아주 가파르죠. 아, 네. 그러니까 좌측에는 3,000m 높이의 절벽이 있고요. 네. 우측에도 3,000m 높이의 절벽들이 그 중간 사이로 길이 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트레킹 갔을 때는 위험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왜 네. 이 길 자체가 나무가 많고요. 나무가 우거져 있고 계곡이 네네. 있고 그러니까 걸어갈 당시에는 시각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지형도를 보면은 좌측에 희운출이라는 봉이 있어요. 6,400m. 네. 여기에는 이제 만년빙하가 있고 여기에 이제 16일, 17일 날 이틀 동안 비도 오고 눈이 많이 내려서 여기에 있는 만년빙하와 같이 한 3,000m를 이렇게 눈사태를 일으켜서 내려온 거죠. 데울라리 지역으로. 아,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위험하지 않은 곳인데 지금 기상 상황이 안 좋고 뭐 눈비에서 눈사태에서 그쪽으로 이제 눈이 막 내려오고 쏟아져 내린 거죠. 쏟아져 내려서 위험해졌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근데 당일 날씨는 되게 좋았다라는 인터뷰도 있었는데 여기가 원래 당일 날씨가 좋은 건 아니고요. 네. 트레킹 했을 당시. 트레킹 했을 이분들이 당시. 첫날 둘째 날 날씨가 좋았어요. 네네. 그리고 데울라리 도착을 해서 거기서 잘 때 밤에 비가 오고 눈이 내렸어요. 네. 눈이 많이 와서 거기 있는 교사분들이 더 이상 전진하면 안 되겠다 철수하는 과정 다시 되돌아서서 나오는 과정 중에 눈사태가 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뭐 일단 수색은 조기 종료가 됐는데 뭐 뉴스에 보면은 실종자 것으로 추정되는 자켓 하나도 발견이 됐고요. 또 금속 탐지 장비 반응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뭐 한 4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케이스도 있다. 우리 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뭐 생존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47일 만에 극적으로 탐색을 해서 찾아낸 것은 그 47일 만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공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여기는 눈사태가 쓸고 내려와서 눈 속에 지금 현재 묻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묻힌 분들이 자기 얼굴 특히 안면 쪽에 얼굴 쪽에 얼마만큼 산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못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바로 자기 얼굴 앞에 산소가 공급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뭐 기상 악화 때문에 또 눈사태도 말씀하셨다시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가능한 이제 빨리 수색을 하려고 그러죠. 탐색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네팔은 이제 군인들 조직과 순경들 조직이 있어요. 군인들 조직들이 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이 현장까지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 조직을 잘 활용을 해서 그 광범위한 범위를 일일이 탐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날씨가 급변해서 수색 과정도 쉽지는 않은데요. 실종자들 모쪼록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산악인 허용호 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지훈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예고됐었는데요. 다행히 사측의 양보로 최악의 국면 피했습니다. 내일도 지하철 정상 운행된다고 하니까요. 걱정 마시고 출근길 지하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멜라클란의 에이디아, 에이디아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